갑의 설정자, 을이란 사람이 전세권자, 기간은 3년으로 했고요. 전세금이 3천만원 들어갔다. 이렇게. 그럼 우선 이 사람의 권리가 뭐가 있느냐? 권리. 대표적인 몇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비용. 저 집에다가 비용을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상환 청구.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용에는 항상 필요비하고 유익비가 있습니다. 필요비는 청구를 못합니다. 지상권자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 자, 우리 요 집에다가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단 말이에요. 벽걸이 에어컨. 이 벽걸이 에어컨을 앞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읽어주시오. 부속물. 부합물이 아니고 부속물입니다. 부합물은 하나가 됐다 그 말이고 부속물은 독립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저 부속물을 전세가 끝났을 때 강제로 팔아먹을 수 있어요. 이거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이것도 역시 형성권입니다.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매수하자 말자 에어컨에 대해서 매매가 성립합니다. 갑은 강제로 사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주의할 점이 아무 에어컨이나 강제로 팔아먹을 수 있겠냐? 그건 아니죠. 갑은 지금 얼어 죽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에어컨이 많아가지고. 근데 을이 또다시 강제로 팔아먹으면 뭐 진짜 동태대란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 에어컨이나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했거나 주인으로부터 사서 설치했거나 요 두 가지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간단하게. 그 다음 세 번째, 전세권을 처분을 할 수 있다. 물권이기 때문에 임차권과 달리 주인의 동의 없이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처분하는 방법이 전세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새끼 전세를 낼 수도 있다. 이걸 뭐란다? 전전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도하고 전전세하고 차이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전세권을 양도를 할 수도 있고 집이 이쪽으로 갔습니다. 또는 전전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전세 이렇게. 그럼 을이 병한테 이제 넘겨주는 것은 똑같은데 방식이 두 가지 있다고. 전세권 양도, 전전세. 그러면 양도가 됐을 때는 을을 양도인이라 합니다. 뭘 한다고? 양도인. 그럼 병을 뭐라 할까요? 양수인이라 합니다. 그러면 양도인은 이제는 전세권자가 아니에요. 전세권자는 양수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세권 양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승계되는 것을 양도라 합니다. 그럼 을은 이제 전세권자가 아니고 병이 전세권자다. 그럼 3천을 나중에 끝났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을이다, 병이다? 병이다. 이렇게 됩니다. 갑은 병한테 전세금 반환하고 병은 갑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전전세가 되면은 이 병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읽어요. 읽어주시오. 전전세권자. 그러면 을을 뭐라 합니까? 을은 전세권자이면서 동시에
전 전세권 설정자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전세권자가 두 사람이 돼버려요. 을도 전세권자, 병도 전세권자. 그러면 을의 전세권은 엄마 권리입니다. 목권. 병의 전전세권은 아들 권리, 작권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의 을의 권리는 뭐라고? 전세권으로서 목권, 병의 권리는 전전세권으로서 작권. 이 모자관계 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민법의 원리는 모자관계하고 주종관계가 굉장히 크게 지배를 합니다. 모자관계. 엄마가 살아야 애도 살고, 엄마가 죽으면 애도 죽고, 애는 엄마 품을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범위입니다. 범위. 자,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전세 기간이 이거 몇 년입니까? 저 3년 써놨네. 3년에. 3년이다. 그러면 전전세 기간은 전세권의 기간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요렇게 돼야 된다고. 전전세 기간은 요렇게 돼야 된다. 전전세 기간은 전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만약에 이렇게 해버렸어. 이렇게. 전전세 기간. 그럼 전세 기간을 초과해버렸죠? 초과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무효. 즉 보호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세금이 얼마예요? 3천이죠. 그러면 전전세금은 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금이 3천이면은 전전세금은 3천 이하가 돼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초과를 해버렸어. 전전세금을 4천으로 해버렸습니다. 4천. 얼마 초과했습니까? 1,000만 원. 그러면 초과된 1,000만 원 있잖아요. 1,000만 원 요거는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됩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전세금을 못 받았어. 또는 을로부터 전전세금을 못 받았어. 그런 병은 요 집에 경매를 넣을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 경매를 넣을 수 있어. 그럼 경매를 넣어가지고 이 집이 낙찰되면은 낙찰대금에서 남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럼 먼저 배당을 받는 것이 4천만 원 받을까요? 3천만 원 받을까요? 3천만 원 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나머지 1,000만 원은 우선 변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를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세권 양도하고 전전세는 다르다. 양도는 전세권이 완전히 넘어갔다. 그래서 을은 전세권자가 아니고 병만 전세권자다. 나중에 병이 갑한테 3천만 원 청구해서 받아간다. 근데 전전세가 되면은 을도 전세권, 병도 전세권. 대신에 을은 목권, 병은 작권. 이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기간을 초과했다. 초과된 부분은 무효다. 전세금을 전전세금이 초과했다. 초과된 부분은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된다. 나중에 집에 경매가 들어갔을 때 초과된 부분은 우선 변제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뭐를 보느냐. 쭉 넘어가서 다른 거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 340페이지 보세요. 자, 4번에 전세권이 일부에 설정됐다 찾았습니까? 그거를 일부 전세라 합니다. 거기 별 4개. 일부 전세. 일부 전세. 자, 전세권에 특수 문제가 있습니다. 특수 문제. 자, 요게 최근에 시험에 계속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일부 전세입니다. 자, 일부 전세를 어떻게 처리하겠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5년 동안에 지문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일부 전세. 자, 예를 들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집주인이고 전세권 설정자입니다. 근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판례는 과거에 서울에요. 그레이스 백화점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레이스 백화점 사건이에요. 그럼 이게 하나의 건물인데 2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요 2층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잡았습니다. 전세권 3월 1일 날 이렇게. 자, 전세금이 얼마였을까요? 전세금이 500억이었습니다. 500억. 이렇게. 백화점이니까 500억. 자, 전세기간은 10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했어. 자, 잘 보세요. 건물이 몇 개라고? 한 개. 만약 건물이 두 개 같으면 일부가 아니잖아요. 맞죠? 건물이 하나인데 2층만. 요거를 일부 전세라 합니다. 그래서 을은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런 상태에서 기간이 끝나버렸네. 끝나버렸어. 자, 기간이 끝났는데 을은 2층을 비워줄 준비가 됐는데 갑이 500을 안 돌려줘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합니까? 경매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맞죠? 자, 그럼 을은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500억을 우선 변제를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을이 경매를 넣을 때 이 건물을 통째로 경매할 수 있느냐, 2층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경매는 2층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만 경매가 가능합니다. 전부 다, 일부 다? 일부. 그러면 일부에 경매를 넣을 수 있는데 우선 변제는 전부 낙찰 대금에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낙찰이 됐는데 2층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할까? 400억 할까? 400억? 일부. 400억으로 낙찰이 됐다가 치고 1층에는 600억으로 낙찰이 됐다.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경매 신청은 어디에만 할 수 있다고? 2층에 대해서만. 근데 우선 면제는 1000억에서 받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려면은, 그죠? 전세권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체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아시겠어요? 여기에 선순위, 후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성질이 급하다, 안 급하다에 따라서 다릅니다. 성질이 급하면 을이 경매를 넣어버려요. 그럼 을이 경매를 넣으면 2층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2층만 넣으면은, 그죠? 우선 면제 받아봤자 얼마까지? 400억밖에 못 받잖아. 근데 을이 이제 성질이 너한테 기다렸어. 근데 기다리니까 병이 경매를 넣었어. 건물을 통째로. 그리고 얼마로 낙찰? 1000억으로 낙찰. 그때는 경매는 병이 신청했지만 배당 참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경매는 병이 했지만 을이 선순위다, 후순위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전체에서 500억을 먼저 받아갑니다. 아시겠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을 배울 때 일부 전세권자는 경매는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데 우선 변제는 전부 낙찰대금에 참여할 수 있다. 결론을. 그럼 일부의 경매를 신청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조건 일부 안 됩니다. 분할 후에 경매가 가능합니다. 뭐 후에? 분할 후에. 법적으로 분할이 돼가지고 독립한 건물로 만든 다음에 2층에 경매를 넣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분할을 하지 않고 2층에만 경매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건물의 일부인 채로 낙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경매법상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2층에만 경매를 넣을 수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
법적으로 분할한 후에 경매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할 후에 경매가 가능하다. 2층에 그래 놨고. 자, 그런데 판사가 딱 보니까 보니까 분할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어떻게 할까? 분할이 불가능하면은 이제는 할 수 없이 전부 경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네 시험 떨어졌다. 이게 잘 속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부 전세일 때는 경매 신청을 일부에만 할 수 있다. 그런데 분할 후에 일부 경매가 가능하다. 근데 법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면은 이제는 전부 경매가 가능하다. 그럼 틀렸다고. 아시겠어요? 전부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분할이 불가능할 때는 이때는 소송해야 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강제 경매로 들어가야 됩니다. 강제 경매로 들어갈 때는 건물을 통째로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방법? 요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이 제목이 뭐라? 일부 전세. 매년 지문에 나온다. 우선 결론부터 기억하세요. 자, 건물이 한 개일 때를 전제로 일부에만 전세. 그때는 경매는 어디에? 일부에. 우선 변제는 전부에. 그럼 경매를 일부에 넣을 때는 법적으로 분할을 한 후에 가능합니다. 근데 분할이 되면 다행인데 분할이 안 돼요. 그러면 전부 경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임의경매거든요. 전부 임의경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판결받아서 전부에 대해서 강제경매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제경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그 책에는 지금 뭐 엉망으로 써놨는데 저 340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저당권과의 관계 찾았습니까? 거기 별표 3개를 딱 하시고 3개. 그리고 표시만 우선 해놓을까요? 335페이지 보세요. 자, 전세권의 처분의 맨 밑에 3번 찾았습니까? 3번. 파란 3번.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됐죠? 자, 거기 별 4개를 딱 하시고. 그래, 하고 옆에다가 좀에 어렵다 써놔라. 그래서 요거는 3, 4월 달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35페이지 맨 밑에. 335페이지 맨 밑에 3번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별 4개. 예. 일부 전세도 조금 전에 한 거 별 4개. 자, 그걸 해놓고 이제 저당권과의 관계, 그거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당권과의 관계. 자, 우선은 요거는 저당권에서 더 중요해요. 자, 보세요. 전세권과 저당권의 관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용익권과 담보권의 관계.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갑이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갑의 집에다가 저당권을 딱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럼 A는 채권자 겸 저당권자, 갑은 채무자 겸 설정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밑에 A가 저당을 잡은 다음에 B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했단 말이야. 이렇게 4월 1일 날. 우리가 여러 명이, 권리자가 여러 명이 나왔을 때는 배치를 항상 어떻게 하느냐. 소유자를 중심으로 나열을 합니다. 이렇게. 뭐를 중심으로? 소유자. 그래서 갑은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겸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찐득찐득한 권리들이 배치가 쫙 된단 말이에요. 그래 한눈에 탁 들어온다고. 자, A는 뭐라고? 저당권자, B는 전세권자. 현재 B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선순위죠. 자, 선순위, 후순위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둘 다 제한 물건끼리는 등기 순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먼저 등기되기 때문에 선순위, 후순위 요래 돼. 자, 이런 상태에서 A가 경매를 넣어버립니다. 지금 B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집이 S한테 낙찰이 돼 버려요. 낙찰 이렇게. 그럼 이 집주인이 누굽니까? S죠. S죠. 그러면 집주인이 지가 이제 주인이 됐으니까 집에 가볼 거 아닙니까? 집에 가보니까 요 전세권자가 저녁을 떡 먹고 있어. 그러면 S가 B한테 가가지고 니 누구 이랬겠죠? 그럼 B는 니는 누군데 이래 된 거 아닙니까? 나는 소유자, 나는 전세권자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S가 B한테 나가라 이래 했을 때 나가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이 이제 나오는데, 자, 보세요. 요 저당권 밑에 후순위죠. 자, 후순위 전세권은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이 딱 되는 순간 소멸해 버립니다. 이렇게.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S는 B한테 나가라 하면은 나가줘야 됩니다. 아시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 등기부를 봐라 그러잖아요. 왜? 앞에 저당권이 있으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험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돈을 못 갚아가지고 A가 경매를 넣어버리면 이 전세권은 소멸, 쫓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A가 들어오기 전에 C라는 사람이 이미 전세권자로 들어왔어. 2월 1일 날. 그럼 이제 B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선순위죠? 선순위, 후순위입니다. 선순위, 후순위.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낙찰이 됐어. 그럼 이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할까요? 존속할까요? 요거는 존속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떤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갈 때는 등기부가 깨끗했어. 한참 뒤에 저당권자가 들어왔어. 걱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돼도 선순위 전세권은 존속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나가라 해도 나가줘야 됩니까? 그대로 삽니까? 그대로 살 수 있다고. 자, 그런데 여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존속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C는 기분이 안 좋아. 지금 A가 경매를 넣어서 낙찰이 돼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요 주인은 참 마음에 들어. 요거는 못됐어. 그래서 C가 봤을 때는 S하고 관계를 맺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나는 전세권을 포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금에 대해서 요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어요. 배당. 나 전세금 받고 나갈란다 이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면 선순위 전세권이라도 소멸한다. 이렇게. 자, 결론이 그럼 섰네. 자, 저당권이 실행됐을 때 후순위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 그래서 쫓겨남. 저당권이 실행됐을 때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이다, 존속이다? 존속. 그래서 쫓겨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기가 싫어. 그럼 뭐 해버리면 된다? 법원에 가서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 그때는 전세권 소멸. 그러면 자기가 1순위로 전세금만 배당받고 나갈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 할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요거 하나 볼까? 살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볼까? 거꾸로. 재미로. 마지막이니까. 자, 갑이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 자, A가
전세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3월 1일 날 이렇게 A가. 근데 A가 들어오기 전에 B가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았단 말이야. 2월 1일 날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있다가 C가 다시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4월 1일 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요거는 좀 수월하고 요거는 좀 수준이 높아. 요거는 저당권자를 중심으로 요래돼 있죠. 요거는 전세권자를 중심으로 요래돼 있단 말이에요. 기준이 요거야, 요거. 1순위, 2순위, 3순위 요래됩니다. 그럼 요거는 전세권이 저당권에 쌓여 있죠. 쌓여 있다. 선호합니다. 요거를 다음에 그 유명한 샌드위치 전세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샌드위치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만 말씀 다음에 다시 또 설명합니다. 하는데 결론을 기억하면은 자, B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B가. 자, 그러면 B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부 다 후순위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매 신청한 자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자기 권리가 무조건 뭐한다고? 소멸한다고.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내 권리는 죽고 배당받아 가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B가 경매를 신청하면은 B의 저당권 소멸. 요 후순위죠. 후순위이기 때문에 소멸이다 존속이다? 소멸. 요것도 소멸. 이리 돼버려요. B가 경매 신청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는 C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C. 경매를 신청하는 사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C가 경매를 신청하면은 C의 저당권은 뭐? 소멸. B는? 아닙니다. 저당권자끼리는 누가 경매를 신청해도 모조리 같이 소멸합니다. 이걸 동시소멸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C가 경매 신청하면은 소멸. 같은 저당권 소멸. 선순위가 소멸하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 전세권도 소멸.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쉽잖아. 샌드위치 전세권이 들어올 때는 누가 경매를 신청해도 싹 다 소멸한다. 그렇게 결론을 딱 기억하시라. 무엇이 저런 너 사지 말고 딱 기억해라. 요거 오늘 원래는 안 하려 하다가 눈빛이 마음에 들어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 근데 눈빛이 제가 원하는 눈빛에서 자꾸 바뀌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괜히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기가 약간 필요하다고 선생한테 지식을 빼내려면. 선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약간 학습 수준에 따라서 자꾸 이게 터치를 해본다고 이렇게. 해보고 좀 통과 싶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저당권을 중심으로 선순위 전세권, 후순위 전세권.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후순위 전세권은 소멸, 선순위 전세권은 존소. 대신에 뭐 하면? 배당 요구하면 소멸. 그 다음. 이제 전세권을 둘러싸고 저당권이 선으로 있습니다. 샌드위치 전세권. 이때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도 후순위 경매 신청을 해도 모조리 다 소멸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모조리 다 소멸한다는 말은 뭐 배당에 참여해서 순위대로 돈 받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 관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보느냐 봅시다. 기본적으로 410페이지. 자, 계약의 효력 아까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가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좀 더 할 수도 있고 뭐 부족할 수도 있고 대충 그 정도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간에 뭐 신발도 참 멋진데 결석하지 마시고 결석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중에 결석을 자꾸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결석이 재미있거든. 그 재미 붙이면 학원이 잘 안 나와. 동영상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험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동영상은 보충입니다. 보충.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학원에 꼭 나오셔서 강의를 잘 들으시고
시간이 나면은 동영상으로 한 번 더 반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